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최반장.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최반장. 이거 20대 모를걸요? 아, 기다리던 최반장.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최반장. 고기 먹고 싶어요. 예. 고기 앉아 계세요. 자,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얼굴 빨개졌어. 네. 고기 앉아 계세요. 네. 고기 드시지 말고. 자, 한경TV 중딩.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는 아버님이 오셨나, 오늘은. 아바이맨인데요, 오늘. 예, 오늘 학부모 면담은 아닌데 어떻게 아버님이 오셨나요? 중딩 초반장.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서부터 네. 중요한 역사적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역사적인. 라디오 청취율 조사. 중요하죠. 언제 해요? 오늘서부터. From now on.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군요. 그렇죠. 예. 예. 불시에. 네. 네네. 오늘 그래서 예행 연습 들어갑니다. 자, 장학사가 오실 예.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네. 우리 작가님들이 이게 작가님들 디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틀리는 답을 막 얘기해 줬어요. 네네네네. 틀리는 답은요 오답. 그것만 기억나요. 오답 사례. 이게 오답을 얘기해 준 유명한 대선 후보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갑자기 안 돼요. 예. 그건 그 얘기는 입에도 끄내면 안 돼. 예? 오답은 오답만 기억난다. 원래 네.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 보면 여기 오답을 시험 나오면 딱 그걸 찍어요. 그래서 오답은 가르쳐 주지 마라. 그렇죠. 장안을 휘몰아쳤던 명강사 정봉주의 쪽 오답은 스쳐 지나가서도 보지도 마라. 아하. 자,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네.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언격결에 진행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신데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죠? 그러면 전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진행하는 고정 패널 최영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길게 배제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배제. 배제 안 돼요. 네, 정답 다 얘기해 줬으니까. 가명으로 해도 되죠. 최반장입니다. 그게 왜 가명이에요? 그럼. 본명이 돼버리는 프로그램 코너인데. 자, 그리고 어제 10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분이 더 신이 나갖고.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은 뭐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봉주. 오. 네. 그 훌륭한 분이 진행하는 그 프로. 자, 프로그램 이름은? 정봉주의 정치쇼. 띵동댕.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맞추신 분 주소 주세요. 그러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해도 돼, 이런 건. 자, 방송사는? SBS. 여기서 요즘 스브스 잘 나간다고 안 스브스 되죠, 그러면 안 안 되죠. 돼요. SBS. 예, SBS. SBS예요. 예. 예? 또 이거 잘 몰라갖고 당황했고 SPS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맞춰주는 거예요. 맞았다고 해주는 그럼요. 거예요. 예. 왜냐면 B하고 P 발음은 우리가 영어로 할 때도 SB 하면은 스펠링 받아 적을 때 보이 B 이러거든요. 왜냐면 P로 들리니까 상대방이 파크 P 보이 B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기할 때 우리 정봉주 하면 주예요 수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할 때 주자 이렇게 똑같아요 모두. 예, 보이 B. 보이비. 파크 P. 예. 그렇죠. 그 다음에 R 할 때 R 다른 거 헷갈리지 않지.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장윤선 뉴스.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대한 뉴스. 그러니까 대한뉴스 코너 같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놀라기도 하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네. 네. 그게 뭐가 소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예. 4월 16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간 날부터 두 번째 구속 연장될 때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거. 그래요? 그럼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4월 16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네. 알았다니까. 그때 이미 딱 알고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봉도사라서. 하늘의 뜻은 예.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억나요? 예. 하늘을 보는 순간 4월 16일.
아니 하늘이 정봉주의 기운과 최순실의 기운이 쫙 나눠지더니 최순실의 기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장윤선 진행하는 맞아요, 팟짱에서 팟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네. 속보가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강의하며. 받은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위원장이요?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어제 전명선 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음에도 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그렇죠.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예.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가면은 소총 쏠 때 총 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능한 지휘관은 우리 장교 훈련 받았잖아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총을 잘 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일에 제일 최전방에서. 그럼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유능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쯤만 되는 지도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거기다 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재본부에 연락해서 방재본부에서 뭐 가고 뭐에 가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긴급 재난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직접 구조선 선장한테 직접 전화해라. 전화해서 지금 당장 퇴선 명령을 내려라. 네. 그럼 이건 1분 안에 가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선원들 45분에 탈출할 때 다 탈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요. 비참해하는 게 왜 비참해하냐면 우리가 살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복귀돼갖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방송하다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실수하다 말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팟캐스트 올라갈 때 그 부분 편집해갖고 좀 빼고 하고 복구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죽은 목숨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옆에서 물론 공감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보도 보고 새벽 2시 반 3시에 술 한잔 먹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문틈에 팔이 부딪히면 아파요. 네. 아프면 그 애들 생각이 나는 그 걔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다가 어떻게 죽어갔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30분을 그리고 이것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세월호 특조위 구성되겠다라고 한 날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더 좀 그런 게 그 보수야당 의원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텔레비전에 수많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게 우리는 저도 이제 다른 방송 팟캐스트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세월호 하면은 씨가 요 다른 거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세월호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앙돼서 광고 시간도 놓치고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죄송할 수가 없어요. 꼭 얘기해야 돼요.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사람들. 30분 늦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예. 30분이 늦은 게 대수라는 것을 당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자 참사는 벌써 3년 4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대수냐 뭐 이런 논리가 차가워진 마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실을 30분을 속인 사실하고 또 뭐가 같이 나왔냐면 컨트롤타워 청와대 아니다. 안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화살이 청와대로 오면은 안 박근혜 되니까. 대통령이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행부를 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될 그렇죠.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몰랐으면 그런 무리수를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나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 예. 안행부로 이거는 이 본인들이 이미 다 이 죄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30분 안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은 네. 6분 17초 안에 전원 구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0분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과정도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은폐 조작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조작 은폐했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굉장히 보고 심각한 과정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예. 거짓이라는 얘기인 다 거죠. 조사를 해야 거짓의 돼요. 개연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처음 때 수사권, 기소권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기는 이제는 박영수 특검도 네. 계속 세월호 문제 하느라고 네. 30일 여기다 투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2기 특조위는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기소권이 포함이 돼야 포함된. 자, 들어가야 5256님 세월호 말만 나와도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려지는데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는 우리 그 사람들의 자유인의 감정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참 못됐어요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예. 이 13일에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2일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예. 12개 상임위.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인데 어허. 헌재 소장 권한대행 김희수 이제 이 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 국회 출석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야당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요?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거 뭐 저 보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는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은 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삼권 분립은 이 청와대가 어기고 있다.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토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힘내세요 김희수. 이게 이렇게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좀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로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힘내라 힘내세요 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가 포털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사실은 이게 시끌시끌했던 사안이고요. 또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한 누리꾼의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알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줍시다. 하하. 그러니까 저는 그 권한대행이어서 네. 그 국감 보고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사실 적반하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죠. 네. 환경 권한대행 때 왜 그렇게 설설기였습니까? 아, 예? 설설기였습니다. 그럼요. 왜 이렇게 설설기고? 아니 그럼 그분들 싫어하세요. 왜요? 설설기였다 이런 표현은 좀. 황대행이 설설은 겨울이니까. 겨울 눈살. 지금 가을인데. 아니 그때 환경 때. 환경 때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이었죠. 맞아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에 설설 교육대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때 낙상하면 큰일 나요. 그때 그냥 정부 관리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못지않은 이 정책 결정을 해서 막 예. 밀어붙인 게 사드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인사권 막 썼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뭐 무효화됐습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때 결정한 법률가들이 게. 안 계셔서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님 그렇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그렇게 이제 사드 들여온다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직 업무를 12월 9일 네, 이후 맞아요. 거만 할 수 있거든. 자기가 권한대행일 때 12월 9일 이전 것도 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지원을 이건 해버렸죠. 월권이에요. 직권남용. 곧 조사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곧 조사받는다. 무슨 네. 뭐 어디 뭘 출마한대요? 아이고 깨몽.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권한대행 때 그때 얘기하죠. 그때 100일에서 당연히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때 박용수 특검도 연장하기로 전제하고 100일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 안 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 권한 행세거든요. 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지? 그때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제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뭐 압수수색 하는 것도 사실은 예. 황교안 권한대행의 반대로 안 된 거죠. 반대도 안 했어요. 뜻도 그냥- 미지근하게 뭐 그냥. 근데 이제 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제 황교안의 뜻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정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던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의 힘으로 김인수 권한대행의 그리고 이제 뭐 정수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제 새로 그 헌법재판 관을 예. 그 한 명 더 임명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대행 기간이 뭐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새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도 해봅니다. 저는 정치인들 요즘 그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그 제야 정치 구단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 거예요? 정치인들은 하늘과 맞서면 안 됩니다. 하늘은 뭐죠? 민심이에요. 국민과 싸우는 정치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누리꾼들이 댓글 올리고 그러는 게 몇 명의 심정 같잖아요. 저게 7, 80% 국민들이 지금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파도와 맞서 싸운다? 아니 일단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는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헌재라는 기관을 그렇죠.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잘했나 감시 감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보이콧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헌재소장을 후보를 다시 지명하라 그러면 청문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 그런데 어차피 이 김희수 권한대행은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어요. 내년 국감 때는 없어요, 이분은. 어차피. 본인도 지난번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소장으로 채우라는 얘기다. 더 6년 연장되지 않는다. 이걸 본인이 못을 박았다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대통령은 그 후임 소장을 후보를 지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국감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국감 법사위를 왜 보이콧을 해요? 그럼 헌재는 그냥 1년 놀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당에서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그때 보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김희수 145대 145 동수였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김희수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칭찬을 했어요. 왜? 이분이 전북 고창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심이 돌았으니까 어마뜩 놀랐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지금 이 대행으로 올라왔을 때 호남에서 본인들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때 불가피하게 안 됐지만 헌재 그 대행으로서 권한 대행으로서 1년 동안 훌륭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재판관입니다. 이래봐요. 그리고 호남민들은 예민하거든 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했다니까요. 부결되고 나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놀라서 김희수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훌륭한 이 법조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김희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부결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쪽으로 화살이 날아온 건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법부에서 그 후보 김희수 후보는 이미 부결됐으니까 민심의 심판을 한 거 아니냐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왜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건 틀려요. 정치인 행동 요령 제 1강 1장 1조 화장실 갈 때 올 때가 틀려야 한다. 그럼 안 돼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표리가 동한 사람은 저처럼 훌륭한 사람들. 표리가 부동해야 돼요. 아니 그런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리가 부동한 정치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심판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표리가 부동한 정치인들 부동하게 다 빠뜨릴까 그냥. 진짜 아니, 저는 근데 이런 정치는 안 된다고 봐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모욕을 주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도 국감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위도 계속해서 묵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헌법재판소는 87년 체제로 출범 6월 항쟁 출범한 거고 국민들의 열의와 같은 이 지지 속에 출범했는데 출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사법부가 권력에 종속됐을 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올해 보여줬지 않습니까? 헌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살아있는 학습을 했죠. 올 초에. 자, 6325님, 봉도사님 속이다 후련합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옳은 말씀이에요. 저 작가분들 죄송한데 제 칭찬하는 문자 이제 그만 좀 올려주세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깔때기 오랜만이다. 야. 아유, 어깨 결려. 자, 이희준님,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그날 너무 불쌍해 보여서 눈물 날 뻔했어요. 오늘 조간에도 사진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무슨 표인 줄 아세요? 동정표. 아니 그리고 김희수 소장님이 조용하시잖아요. 뭐 자기 주장도 안 하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오로지 글로서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앉아 계시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아니 무슨 개인이 부귀영화 노리려고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급여 넣어준대 거기 앉아 있으면. 근데 왜 그래 좀 국가를 위해서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마지막 정말 공직자로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근데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법복을 본인이 입고 벗으시겠죠.
예전에 이전 정부의 한 후보는 이렇게 예. 양팔을 벌리고 그러니까요. 있으면 겉복옷을 이렇게 입어주시는 갑질을 했던 입혀주시는. 분이. 네. 왜 그걸 문득 혼자 생각이 입을 수 났어. 없대요? 그 팔은 액세서리래요? 그래서 무슨 흡 후보님이셨는데 그죠? 이동흡? 이게 팔은 액세서리예요? 흡사마 이런 거. 근데 본인은 이렇게 있었죠. 폈다 접었다는 네. 노동을 하시잖아요. 야, 떴다 비행기 날아. 자, 판기웅 기자님 당주 네. 당자 방청색 모드에서 이제 추정 모드로 선수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니 이제 신고리 오류코기 이제 공사가 이제 맞아요. 운명이 이제 결정이 예. 될 예.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2박 3일간의 종합 토론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 471명 이제 모든 의사 결정을 과정을 또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일에 공론화 위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를 하고 24일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22일 날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20일 날 20일 날이요? 권고안을 권고안. 정부 예. 쪽에다가 금요일. 발표를 하는 이른바 거죠. 이제 그 배심원제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471명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참여하신 분이 471명이고 원래는 478명인데 이제 6명 정도가 잠깐 빠진 아니, 거죠. 모집은 500명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8%. 숙의 민주주의에서 한 전형을 그렇죠. 만든 거거든요. 논의를 통해서 2박 3일 그렇죠. 동안 그분들 일당도 받아요 또. 맞습니다. 네. 예. 깨알 같은 일. 일단 사실-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럼요. 세금을 저희 빼고, 예. 귀중한 시간을 근데 투자해서 이제 이게 하신 건데. 문제는 네.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그 출범하면서 공약이 네. 그 탈원전 시대로 가겠다.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탈원전이 원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은 원전 반대 시민운동 사회 세력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는 여기에 대통령 뜻에 따라 꼭 반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정부는 관여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찬성 쪽으로 갖고 막 정보를 주고 맞아요. 있어. 예. 제가 어제 이게 무슨 독케이블이에요? 아니 이게 한수원 자체도 그렇고요. 예. 한수원에 보통 이제 그 노조랑 한수원 자체가 이제 보통 의견이 보통 다르잖아요. 네. 노조는 원래 이제 사측과는 의견이 많이 다른데 여긴 노조도 굉장히 지금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이 자리- 뜻을 한 그렇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현장 취재한 주말 사이 현장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 논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분들이 분위기가 탈원전은 찬성한다. 그런데 이미 1조 6천억을 들인 시설을 시설을 굳이 또 1조 네. 2천억에 배상을 하면서 매몰 비용. 머물러야 되냐? 이게 경로 편의주의거든요. 네. 가던 경로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 그 경로가 더 심각한. 그렇죠. 만들어낼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우리 영화 판도라 봤잖아요. 예. 아 지금 영화 판도라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이 여론전이 굉장히 좀 극성을 부렸죠. 이번에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그 지난번에 지난 9일인가요?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탈원전 정책 자체가 그 영화 한 편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련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표명했죠. 계속해서 이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게 첫 공약이 아니에요. 탈원전에 대한 방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에 담겼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신규 원전 백지화라든지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아하. 거의 모든 공약들이 이전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도 똑같은. 관련된 공약으로 계속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냈었어요. 서병수 부산시장도 그 고리 1호기에 네네. 그때 찬성했잖아요. 거기도 네, 맞습니다. 탈원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냥 홍준표 대표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야권에서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아니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 긴급 정보를 드리겠어. 깨알 퀴즈. 퀴즈? 원전 하나에서 생산된 1년 네. 전기의 양은? 원전 한 기? 예, 한 그게 기에서요? 예. 원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about,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략 approximately, 평균 대략. average. 22개, 빨리 얘기하세요. 21개 돌아가고 있죠.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30개로 이제 추정을 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대략. 것까지. 네. 자, 1기가에서 한 원전에서 1기가와트.
1기가와트. 예. 연간. 자, 예. 그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은 질문 나왔어요. 총량은 예. 빨리 얘기하세요. 100에서 120기가와트.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쓰는 전력 양은 60기가와트. 2배 생산한다. 그렇죠. 거의 네. 생산량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22기가와트 내지 30기가와트는 없어도 된다. 전력 부족이 네네. 아니다. 충분히 예비율을 예. 잡더라도. 그럼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게 근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 그 공론화 과정 동안에 나왔던 그 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그 연구기관에서 흘려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예. 지금 다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한다. 이게 이전에도 맞아요.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게 정리를 해온 기사만 6, 7개 정도가 됩니다.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현재 12조 정도 되는 LNG 발전 비용이 2030년에는 뭐 30조 그렇게 되고 2030년까지는 총 45조가 넘게 원전이 없어지면 LNG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45조 넘게 든다. 이런 뭐 자료도 나오고요. 그리고 20년간 탈원전을 하게 되면 20년간 230조 이상이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봐. 이렇게 되면 탈원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전기요금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되는 거 근데 아니냐. 그게 맞지 않는 게요. 원전에서 생산되는 게 그 1와트당 한 70원쯤 되거든요. 네네. 친환경 에너지로 하게 되면 170원쯤 돼요. 근데 원전에서 하는 70원은 매몰 비용을 다 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몰 예. 비용 등등이 포함하게 되면 거의 지금 친환경 에너지하고 그 비슷해지는데 친환경 에너지는 와트당 생산량이 이게 한 500원, 1000원 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70원까지 떨어졌는데 25년 되면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가 더 싸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단가가 하락이 된다고 해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죠.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원전은 매몰 비용 예. 때문에 올라가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에서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더 경제적인 탈원전. 선택이 저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풍력, 해상 풍력 1위예요. 기술이. 네네. 그다음에 전기 집적 기술 건전지 이것도 세계 최고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멀리 나서 부위로 띄우잖아요. 아, 그래. 예. 아니, 그런저런 거기에는 논란이 많이 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폐기물을 연소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네. 바람, 뭐 풍력, 조력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60년 시간을 두고 지금 결정하면 예. 원전을 60년 동안 거의 뭐 반세기 이상 차근차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여기 대해서 다 너무 좀 조급한 계산들을 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급한 계산은 네. 광고 듣고 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전 얘기하다가 멈칫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SBS 103.5MHz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스포츠 경기가 아니구나. 숨이 찼어요. 숨이 찼어. 자, 6705님 360번 버스 기사들 많이 듣고 있어요.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아자아자 화이팅. 자, 20대 용어 아자아자 화이팅. 아. 자, 3부는 다음 아이템으로. 이건 뭐예요? 원전 얘기. 원전 얘기. 예. 원전. 아니 공론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여론도 많았고 예. 관련된 기사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무슨 이런 결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국가의 그랬었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근데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정부가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 이상 지원한 정책 연구 용역 논문 10건 중 1건 이상이 중복 제출됐거나 표절로 의심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까지 나라에 굉장히 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서 해왔던 연구 논문이라든지 연구 성과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고 표절이나 이런 것들로 되게 점철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과연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 지난 정권에서 원전 찬성 정책이기 때문에 학계에서요. 예.
원전을 반대하는 이 전문 학자들 네, 네. 1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프로젝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교수가 연구를 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회면 네. 찬성 반, 반대 반, 그렇죠. 찬성 30, 예. 반대 30, 중립 한 4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죠. 네, 학계뿐만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쉽게 얘기하면 여러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한국 원자력 여성 이런 이름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네. 한수원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 아니면 이런 단체들로부터 나오는 자료들이 과연 공신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기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20일 결정은 찬성이든 반대든 네. 그걸 또 쫓고 받아들이고 그럼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있을 때 또 그렇죠. 이제는 뭐 자기 입장을 활용해야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자유한국당 네. 노무현 대통령 일가 고발로 맞풀 작전 이게 뭐예요? 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 네, 여기-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대책이구나, 대책. 네, 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인데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피고발인이 고발당한 분들이 권양숙 여사 그리고 노건호 씨, 또 노정현 씨 그리고 또 노 대통령의 조카 사위죠 연철호 씨 그리고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 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를 다시 그 2009년으로 돌려서 검찰 수사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640만 달러 수수 혐의라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정말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규정을 하고 계속 뭐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회 예. 차원에서 이런 국회에서 브리핑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 전 그 자유한국당 네. 원내대표가 이미 사자 명예훼손 한 바 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부싸움 거론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은 정치 끝날 거리 아마 이번에 그 사자 명예훼손을 갔기 때문에 예. 조현호 총장인데 네, 네. 조현호 전 총장이 경찰청장. 전 총장이 이미 그렇죠. 판결받은 전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과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이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맞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추석 민심을 좀 뒤흔들려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정치보복 하지 말라,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오히려 그 안티 댓글이 한 1000개가 넘게 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치적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아니 전 이렇게 봐야 돼요. 640만 불이요. 다 네. 까자는 거예요. 네. 조사하자. 한번 해보자 진짜. 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쪽 그 민주당 쪽에서 내가 네. 주장하는 640만 불이 그게 500만 불, 100만 불, 40만 불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네. 500만 불은 연철호 씨에게 박연차 씨가 투자해갖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갖고 얘기는 다 한번 해보자 이번에. 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저거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럼요. 그 정치 공세를 받느니 차라리 네네. 털고 아니, 가자. 하자니까요. 네. 하면은 깔끔하게. 어디가 거짓말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진실 공방을 하면서 예. 근데 실제로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검찰 결과로 클리어해진다. 예,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옳지 않은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는 무고 네. 그렇죠. 혹은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제가 다녀온 길을 다시 한번 가시기를 아니. 간곡히 기원하나이다. 저는 요거 한번 전하 정리하는 무상급식 것이 받으시옵소서. 좋은 게 저희 집 근처에 이 전집 사장님 아주머니께서 네. 저한테 매일 퇴근길에 눈이 맞으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최순실 재산 언제 환수돼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최순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 재산이 최태민으로부터 온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국정농단 지나가고. 그래서 최태민 일가 재산 팔려면 이 프레이저 보고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2009년 것도 한번 정리하고 다 해요? 예, 올라가서 아유, 좋아요. 비자금은 다 해야죠.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대놓고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불가능하다. 지금 검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네, 팀 그렇죠. 나눠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 제가 금요일 밤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굴짬뽕. 예, 어제 올라왔는데요. 제가 서울로 오는 KTX를 타고 올라오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셨더군요. 네. 그래서 운명의 쌍곡선. 네. 운명의 쌍곡선 아니고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전격 방문을 해서 4시간을 부산에 머무르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게 비운의 영화제죠. 네. 이게 22회인데 한 10여 년 정말 고생해서 아시아 최대 국제영화제로 만들어놨더니 세계 국제영화제예요, 이제. 예, 세계적인 수준에 그랬더니 보천, 2년 전에 전주, 부산. 2년 전에 그 수많은 영화 중에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하나 이제 상영했다고 이게 제가 보기엔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집에 불을 붙인 거예요. 2년 동안 초토화를 시켰어요. 이상호 기자한테 얘기해줘야겠다. 그 네. 다이빙 벨이 빈대였었네. 그렇게 비유한 셈이 됐네요. 제가 연락할게요. 제가 전수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올해는 거의 파탄 지경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치러지긴 하고 표면적인 규모는 역대 최고예요. 75개국이 참가 3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다음 주말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예산 문제도 있었고 일부 영화 단체가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 조건 2개예요. 1. 서병수 부산시장 사과하십시오. 네. 2번째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복귀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김동호 이사장하고 그리고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 두 분도 중재가 잘 안 되니까 자, 올해까지 치르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반토막을 냈는데 지자체가 그걸 일부 메꾸기는 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 중앙정부가 끊었던 예산 복귀해서 네. 이 영화제가 다시 전 위상을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이게 가장 중요한 방침이에요. 너무 문화예술에 마음에 대한.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내년엔 좀 국제영화제가 살아나지 예.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영화도 관람하셨더라고요. 서병수 시장도 참석을 했죠. 네. 부산시장에 그거 오셨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고. 네. 대비되는 아니, 분위기였는데. 당시 이제 부산시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영화제가 이렇게까지 좀 반토막 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병수 시장의 많이 기여를 했죠. 많은 역할을 또 했죠. 그래서 네.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그럼 분위기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부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영화제는요. 네. 제가 지난 그 로마 갔었잖아요. 로마 여름에. 여름에. 그렇죠. 예. 네. 로마 휴가로. 갔었는데 그 아주 잘하는 집이 아쿠아 무슨 그 해갖고 조그만 집인데 음식을 잘해서 계속 거기를 갔거든요. 그분이 흑인인데 독특한 분이에요. 내년에 2호점 낸다 거기 오래. 그 어디냐 그랬더니 큐바. 쿠바에서 오신 분이에요. 로마에 있는 예. 고향이 쿠바. 예, 그 쿠바에다 자기가 2호점 낸대요. 로마에서 성공을 해서 예. 네. 쿠바에- 아쿠아면은 횟집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로마도 이 바닷가 도시니까 그렇죠. 봉골레 주로 이제 그런 네. 거 하고 뭐 어페류. 회도 예, 그 어페류가 있다. 파스타는 이제 어페류 네. 그렇죠. 파스타인데 해산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부산 필름 페스티벌 I love it. 오. I love it. 왔다 간 거예요? 아니요. 어. 한국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자기가 큐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재즈도 좋아하고 아우, 문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도 그래요, 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너무 네. 자기는 영화도 좋고 음악도 네. 좋고 그런데 일단 아이돌도 좋은데 한국의 아이돌 K-팝도 좋은데 K-팝. No, I love 부산 필름 페스티벌. 너무 가보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부럽다. what a surprise! 이런 놀라운 일이 그렇게 서비스 쫙쫙. 서비스 받으려고? 약간 관광 패키지 특 같기도 하고. I love Cuba. 예. 그러면서 그
이렇게 죽은 사람도 얘기했죠. 아. 그 사람 얘기하면 또 좌빨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문화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원은 하되 간섭은 간섭하지 하지 않는 않는다. 건데 중요한 원칙이 그거를 어제 정말 재천명됐습니다. 정확하게 그 전에는 뭐였었냐? 간섭을 하되 지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간섭하고 지원도 안 하고 망치고 막,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산업이 죽게 되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좀 되살아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훈훈한 파파미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음식점 쫙 가갖고 누구 어느 그 배우가 네. 아 그럼 우리 다 짜장면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굴짬뽕 엄청 드시고 싶거든. 딱 손들더니 또 거기도 바닷가 맞아요. 거제도 출신 그렇죠, 거제가 아니라 그렇죠. 영도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손들더니 저는 굴짬뽕. 청와대 굴짬뽕 좀 드리세요. 아니 그 실시간 검색어에 짬뽕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 아. 그 에피소드가 전해지면서. 그래서 TV에서 무슨 레시피가 나온 줄 알았어요. 오늘 점심에 맛집이나. 굴짬뽕 먹어야겠다. 굴짬뽕 땡깁니다. 쌀쌀해서. 예.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지금 10월 아니에요. 우리 그 캘리포니아 그 속담에 알짜 없는 달엔 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까지 못 먹는 거야. 오거스트까지. 그렇죠. September 지금 악토버 됐으니까 영화가 와 있는 것 같아. 굴짬뽕 먹어야 되거든요. 미 굴짬뽕. 그 옆에 있는 사람 미투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쓰리. 미포. 아, 이런 농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게 옛날 전두환 시절의 농담인데. 자, 최영일 평론가님 있고 국제영화제 했고 마지막 한미 FTA. 네네. 요 FTA 얘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예.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그 예.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 FTA가 굉장히 좀 뜨겁게 설전도 많이 오가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가 FTA 좀 폐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우리 있다.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걸 들었나 봐요. 예,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좀 뭐 선회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정확한 워딩을 좀 알려드리면 가급적 타결을 해서 협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예.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유지할 수 없다. 사실은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FTA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진행을 해왔지만 예. 만약에 미국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끌려다니냐 이런 그 야당의 공세도 있었고 FTA 협정 관련해 개정 협상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김현종 본부장의 얘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아하, 예. 원래 정부는 이런 그 미국 쪽에서 저렇게 폐기안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상호 호혜적이다 이렇게 좀 설득을 좀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자 시간을 갖자 얘기를 해서 예. 숨을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장하성 교수 주장이었었죠. 미국 네. 갔을 때.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폐기 카드라든 그 말을 꺼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후폭풍을 우리 내부의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폐기 예.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좀 예. 기다리고 있었다. 예, 우리가 먼저 이제 폐기 얘기하면 또 당장 또 여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야당에서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FTA 폐기 얘기할 때냐, 한미 동맹 깨지는 예, 거냐, 안보 동맹 이런 거 다 깨지는 얘기냐, 그거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좀 강경책으로 입장을 내비쳤고 또 하나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미국 내 지금 여러 가지 기류가 FTA를 계속해서 지켜주는데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10일에 한미 재계 회의라는 그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재계 인사들이 전부가 FTA를 지켜야 한다. 손대지 말고 양국 정부가 더욱 건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미국 경제인들이요? 예,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게 그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더군다나 지난 16일에 미국 이제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를 했습니다. 예. FTA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 한 명도 FTA 폐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FT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요. 그 좀 필요한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폐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뭐 엄포를 놓고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폐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폐기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쪽은 오히려 대미 흑자가 늘어날 것이고 미국 측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연구기관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폐기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드로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때 이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분 했을 때 이제 그 주류 경제학계에서 이런 두 가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김현종 카드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협상할 때 네. 이분에 대해서 이미 견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뒤로 빼고 전혀 뉴페이스들을 앞에 배치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비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다음 저쪽에서 폐기한다라고 하는 카드를 더 했을 때 김현종 본부장이 이거를 너무 빨리 노출을 시켰다. 노출시키지 않고 너희들의 레토릭 하고 협상 쪽으로 하고 이게 우리하고 우린 개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받아들인 건 근데 미국 네. 쪽에서 받아들인 건 개정이 아니라 폐기 후 재협상인 지금 트럼프의 그 마인드는 그렇죠. 근데 개정을 하려면 양국 국회 그 동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 그 먼저 그 이게 그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수익성 조사도 해봐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는 폐기하고 재협상 하자는 거라. 우리하고 그 이게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해석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랑 입장이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내부에서 흔들기예요. 그러니까 이 FTA가 바로 통상의 관점에서 통상으로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게 꼭 한미 동맹, 안보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대북 관계.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 동맹 균열 때문에 FTA 개정 협상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비판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어디 발 기사였냐면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한국의 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미국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그러니까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걸 외신에서 쓰고 그거를 또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걸 써서 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통상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보뿐만 아니라 지금 예. 대북 인도적 지원 그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엔의 요청 사항 아니에요.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그럼요. 건 바라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유엔 아니, 회원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김현종 본부장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아, 상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그 언론의 그 기사는 오보다라고 아하.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겠죠. 만약에 예. 이제 FTA를 좀 협상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폐기 카드도 꺼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얽혀 있는 그 대외적인 그 상황이 안보라든지 아니면 또 대북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폐기 카드를 얘기를 했다가 예.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쪽에서 먼저 했으니까 이제는 네. 우리가 방패를 쓰되 폐기의 방패도 쓸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카드로. 예. 그렇게 좀 시점이 좀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 의회에서 예. 폐기한다고 하게 되면 3분의 2가 반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해갖고 우리가 폐기 그 재협상을 얼른 받아들이니까 다 유리한 카드만 자신들한테 유리한 카드만 있으니까 여야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폐기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마뜨가 하는 거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앞두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절대로 자신들이 불리하지 않아요. 그 상품 외 그 서비스 분야, 맞습니다. 흑자. 네. 그게 2015년 보니까 40억 불이에요. 우리 상품 수지가 100억 불이고. 근데 그건 그렇죠. 점점 커지고 있고 상품 수지 흑자는 그 점점 줄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예. 서로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싫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받지를 않았죠. 싫으면 시시까.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밟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제 내부적인 이런 부담이 커서 이제 좀 협상하시는 분들은 통상에만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근데 좀 그런 거를. 미국 쪽에서 김현종 싫어한대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예. 김현종 본부장이 예.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긴 하지만 네. 무척 꼼꼼하대요. 아 깐깐한 분이. 예, 무척 꼼꼼하고 네. 정말 FTA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선수 왔네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 그 기자단에서 그 티타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좀 자세한 얘기는 그 나중에 이제 저녁에 술자리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기자분의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술 안 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끊으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전화가 술하자 그러죠?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려사항 김현정 본부장이 언급하면서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거 미국 애들 그거 깜짝 놀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반장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기분 나쁘죠? 아니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빨리 끝나고 빨리 추천료도 챙기려고. 자, 더 고고스의 We Got The Beat 들으면서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고스 더 고고스의 We Got The Beat. 홍봉주의 정치쇼 제4부 보세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은 돌짓고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세종 리더십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지식 경영 리더십 그거는 오늘 추가로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식을 듯 하면 또 뜨거워지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정리가 되던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지. 예. 바른정당은 이제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뭐 같이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은 또 그냥 전체가 이렇게 또 바른정당 잔류파하고 뭉치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 일부가 또 민주당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 잔류파, 바른정당 잔류파가 모여서 또 교섭단체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절실한 반성 내지는 개혁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다시 혁신돼 나가는 과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출당 조치를 명분으로 삼는다는데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탄핵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최경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의원 출당.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출당하니까는 그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집권당을 또는 정부를 공격하는 걸 통해서 지지율을 조금씩 회복하는지 몰라도 장래에 집권당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최소 조건이죠. 최소 조건인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도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요번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이제 그걸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출당을 최경환 서청원을 못 시키면 지난번처럼 또 당원권 정지하겠죠. 뭐.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지금? 당원권 정지하면 바른정당 쪽에서 이제 가나요? 그 우리가 요구했던 게 됐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구실이죠. 명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시기가 다 놓쳤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했다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조처를 취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조치가 되면 명분을 얻어가지고 통합한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성과 개혁과 변화 이걸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진수 의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진수희 전 의원 바른정당에 뭐 가봐야 한 6, 7명이다. 숫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고 제가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 번 6, 7명 가겠죠. 많아봐야 7, 8명. 거기서는 계속 이제 축소 줄이고 하려고 들 테고 의미를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안팎 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은 뭐 숫자 관계없이 한 명만 지금 빠져도 지금 교수단체가 그렇죠. 무너지는데요. 원내 교수단체가 무너지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정돈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한 10명 정도 수준은 탈당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가 26일까지 이 26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필요 최소한 조건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26일이요?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11월 13일. 11월 13일 전당대회 일정이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는 매듭 짓겠다. 탈당을 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그때가. 그때가 26일이? 마감인지 시작인지 하여간은.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것 같네요. 예?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조치를 취하라. 그럼 우리가 탈당해서 가겠다. 그거는 명분이고요. 예. 이미 이제 머릿속에는 다 탈당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이제 통합한다. 예. 남아있는 사람들 보러 니들 같이 올래 아니면 계속 혼자 갈래. 이거는 이미 짜여진 각본이죠. 마음은 떠났죠. 이제 몸만 가면 되죠. 괜히 그냥 뭐 끼안고 무슨 입 맞추고 이런 건 다 폼이었죠. 그럼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하나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하긴 하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전당대회가 실질적인 뭐 경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되게 또 약식으로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또 비상한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분들 가고 그럼 이제 바로 국민의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통합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지금의 정세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요. 네.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을까라는 의문은 뭐 당연한 거고. 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금같이 50%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적폐 생산이 계속 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3지대 중간지대의 새로운 정당이 잘 짜여지면 사실은 의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국민의당 실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새로 그게 이제 바른정당하고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든 아니든 이거보다도 그것이 표방하는 모습들이 국민 보기에 모양새가 괜찮냐 안 괜찮냐 예.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양새는 좀 갖춰질 겁니다.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정말 중도로 가겠다. 우리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의의가 있고 그걸 호남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남의 근거를 둔 의원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될지 많이 될지 민주당으로 가죠. 빠져나와서. 예, 지방선거 전에 많이 가죠. 또 근데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들 후보들 지금 뭐 차고도 넘친다는데 예? 지방선거. 그 민주당에서 또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 얘기 그만하고 세종으로 넘어가죠. 아유 자기가 사회를 다 봐요 그냥. 아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야 저건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그러면 26일까지는 결단이 나나요? 이번에 간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요? 네. 지난 주말에 잠깐 지방을 어디 다녀왔는데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택시 운전사 두 분이 그 동네 현역 의원 무조건 떨어진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원래 이제 새누리당에 있다가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갔다가 예. 또 이제 탈당하니 많이 그랬다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런 부산인데요? 지조가 없는 아니 부산 아닙니다. 지조가 없는 국회의원이냐 나도 그래가지고 부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하여간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택시 기사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잘 그럼요. 반영하잖아요. 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근데 우리도 옆에서 지켜보면 좀 답답해요. 저거 뭐 할 건지 말 건지. 요새 국회의원들이 점점 이제 월급쟁이로 변하고 있어요. 생계형 월급쟁이들로.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정두원 정태근 의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자 김진만 님 정두원 의원님 평상시에 동네 아저씨 패션이었는데 오늘 패션 짱이에요. 오늘 상가집 가신대요. 저 같은 진보 성향도 의원님한테 조금씩 끌리는 세상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세종의 리더십, 첫 번째 소통, 두 번째 인재 등용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나고 나면서 오늘 마지막에 지식경영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책도 좀 추천을 해줘라. 자, 이따 책 추천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뭐 혹시 빼질지 모르니까요. 우리 또 정봉주 정치쇼가 친절한 방송이니까요. 예. 우리 세종대왕 세종의 리더십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좀 몇 개 소개를 먼저 예. 시켜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겠지만 이게 지금 세종처럼이라는 책이거든요. 박현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예. 한 500페이지 되는데요. 이분이 한 평분이고 무려 세종실록을 18번을 읽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초청해 왔을 때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세종처럼 잘 쓴 책입니다. 예. 잘 쓴 책이고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공부할 때 이 사람 왔었어요. 한번. 네. 오해할까봐. 예. 그리고 그럼요. 이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이 세종의 수송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세종의 수송 리더십이요. 예. 그리고 같은 분이 쓴 건가요?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이 두꺼운 책을 읽기가 어려우시면 요거는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핸드북 점 형식으로. 예. 그래서 볼 필요가 있고 올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세종이라고 독특하네요. 그건 대통령 세종.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던 17대 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양영일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상당히 이분이 보니까는 양영일 조선대인가 어디 총장하셨던 실록을 많이 읽었고 또 요 책 맨 뒤에 보면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종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종대왕께서 너무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처럼만 우리 이제 정돈 선배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사랑한 사람은 그 첫째 부인인 소연왕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처가가 다들 이제 그 앞에 태종이 이제 처가 정치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아버지부터 다 시험부터 몰살을 당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경영. 지식경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종은 목적 그리고 기본 방향 그리고 실행 방안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지식경영을 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농업 생산력 증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농경사회니까. 그러기 위해서 천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정보유통. 그래서 한글 창제가 그야말로 가장 정보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한 게 이제 인쇄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세종은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봤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제도 개혁. 그래서 이제 뭐 조세 제도라든지 정비를 하고 도량형을 정비하고 화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사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화. 그래서 이 5가지 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교육을 하고 경제 제도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만드는 큰 목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기본 방향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인재경영. 두 번째가 혁신경영. 예. 혁신경영 쉽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R&D라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세종 시대에
뭐 후문각이라든지 그런 과학관을 만들어 가지고 학자들을 양성시키고 연구시키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성균관에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현전에서 배치해 가지고 실제 정책을 개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때 이 인문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 당시로 따지면 예. 전 분야에 걸쳐서 준비를 하죠. 세 번째 중요한 기본 방향이 뭐냐면 이분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학습과 독서 경영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지도자들이 이제 왕한테 이제 경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서를 가리키거든요. 예. 그게 일종의 세미나식 토론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거의 매일같이 20년에 걸쳐서 매일같이 했는데 또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 주로 이제 이 시종관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경서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세종은 그것도 하지만 역사서를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해서 10세기까지의 역사를 쭉 한 290권 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자치통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쉬운 세공으로 모아놓은 게 자치강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중국에서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쭉 공부하고 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금 조선이랑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세미나를 계속을 했다는 거죠. 정도원 의원님. 그래서 세종대왕 그 동상을 보면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이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예. 역시 책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예.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학습 독서 경영. 정치인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의정활동할라, 지역관리할라, 뭐 바쁜데. 근데 그 공부를 계속 하긴 자료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요새는 많이 보는 편이죠. 옛날에 예. 비해서요. 근데 제가 이제 정태근 의원의 얘기에 붙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종대왕이 정치력도 굉장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권력을 한번 잡는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MB 정부 때. 막상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부류하고 또 하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즐길 것이냐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부류 나누는데 전자를 보통 충신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보통 간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충신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연구하고 뭐 그래요. 근데 간신들은 권모술수, 음해, 모략에 능해요. 두 분들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저는 제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 후자들한테 전자들이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예. 그래서 결국 관신들이 며칠 만에 밀리셨어요? 저는 뭐 한 달도 안 되게 밀려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애써 그 충신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애써 등용을 시키는 이제 노력을 리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 모아놓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뭐 무궁무진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 자 리더가 보기에는 다 앞에서는 바람 소리도 하고 비판의 소리도 하는데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어쨌든 옆에서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충직하게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등용하는 이 리더십은 본인이 보이는 거다. 네, 그런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예. 여담입니다만. 이거 듣고 넘어가야 돼요. 9941님. 정말 참으로 좋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공부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방송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부 좀 하라 해서 세종대왕 방송 그 드라마가 2번 나옵니다. 실제로 2008년 1월달에 지금 파업 중인 뭐 K 방송에서 대왕 세종이라고 그러니까 MB가 당선되자마자 대왕 세종이 나오고요. K모 방송에서요. 예. KBS죠. 제가 진짜 소개시키고 싶은 방송은 예. 2011년 말에 이게 MB 정권 말기입니다. 예. 이때 뭐가 나오냐면 SBS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예. 이 한글 창제와 인재 등용하고 이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거기 그때 이제 그 대왕세종으로 누가 나왔냐면 아, 이거 한석규가 드라마인가요? 나오고. 드라마예요. 다큐멘터리가 아닌 거죠, 예, 둘 다? 드라마 오. 24부작 드라마예요. 오호. 그리고 그때 떴던 이제 그 신세경 씨가 여배우가 이제 그 궁녀로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한글을 하는데 지키고 막 목숨 걸고 지키고 나오잖아요. 예. 이 그 극본을 쓴 작가가 김영현이라고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2년 후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계기로 혹시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 다시 보기를 많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으니까 SBS에서요. 예. 한 24부작 한 3,000원에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깨알 같은 그 영업도 해주세요.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SBS에서 2011년 말에 예. 방영했던 뿌리 깊은 24부작. 나무. 불 이때 깊은 나무 뿌리. 시청률이 25%나 올라갔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대단히 화제를. 김효연 작가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작품 드라마 써요. 작가. 이 양반이 지금 대장금 썼지요. 그래요? 대장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오. 아주 대표적인 사극 작가입니다. 그러면 Y대 후배예요? 예. 시청자들은 또 주인공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그때 한석규였다니까요. 아, 한석규였구나. 기억이 나네. 아, 그렇구나. 그 신세경 씨가 그 스타로 등극하는 그 그럼요. 예. 그때 궁녀로 해서 막 그 궁녀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옆에서 그냥 보좌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숨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약간 각색이 물론 각색이 좀 된 거겠죠.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아 실제로 세종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감시하는. 박나희님, 정태근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다방면은 똑똑하고 깊이가 있는 분이네요. 또 오늘 세종 얘기는 본인이 잘 알기도 하지만 또 특별을 많이 준비도 좀 해오셨어요. 평상시에 관심도 많고. 2577님, 정돈 의원님 저는 진보인데요. 다음에는 꼭 당선되어서 진정한 정치해 주세요. 한 달 만에 밀렸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다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이 세종대왕이 살아온 모습과 리더십에 대해서 예.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세종처럼 정치인들이요. 학습하고 독서하라. 좋습니다. 예, 정봉재 정치쇼 저는 오늘 마치고요.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가능성이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처음 때 수사권, 기소권 주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2기는 이제는 박영수 특검도 계속 세월호 문제 하느라고 네. 30일 여기다 투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2기 특조위는 반드시 수사권, 기소권이 기소권이 포함이 돼야 포함된. 자, 가야 5256님 세월호 말만 나와도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려지는데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요는 우리 그 사람들의 자유인의 감정 표현이고요. 법적으로 참 못됐어요는 구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뉴스. 네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예. 이 13일에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12일에 국감이 시작됐잖아요. 예. 네. 12개 상임위.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인데 어허. 헌재 소장 권한대행 예. 김희수 이제 이 소장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이 국회 출석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야당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왜요?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인데 이거 뭐 저 보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오.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국회는 삼권 분립을 좀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희수 권한대행에게 문 대통령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은 또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삼권 분립은 이 청와대가 어기고 있다. 대통령이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이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토요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힘내세요 김희수 이게 이렇게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어요. 좀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누리꾼들이 해시태그로 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힘내라 힘내세요 하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가 포털에 올라와서 주말 내내 사실은 이게 시끌시끌했던 사안이고요. 또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니까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한 누리꾼의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알바가 아닌 시민들 자발적인 힘을 보여줍시다. 하하. 그러니까 저는 그 권한대행이어서 네. 그 국감 보고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는 좀
사실 적반하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도 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물어봐야죠. 네. 환경 권한대행 때 왜 왜 그렇게 받아- 설설기였습니까? 네. 아, 예? 설설기였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설설기고? 아니 그럼 그분들 싫어하세요. 왜요? 설설기였다 이런 표현은 좀. 황대행이 설설 겨울이니까. 겨울 눈살. 지금 가을인데. 그때 환기할 때. 환기할 때 겨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겨울 내내. 겨울에 설설 교육대 미끄러질까봐. 아니 그때 낙상하면 큰일 나요. 그때 그냥 정보 관리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대통령 못지않은 이 정책 결정을 해서 막 예. 밀어붙인 게 사드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예. 인사권 막 썼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예.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뭐 무효화됐습니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때 결정한 법률가들이 게. 안 계셔서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만주 변호사님 그렇죠.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대행만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을 그렇게 이제 사드 들여온다든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12월 9일 네, 이후 맞아요. 거만 할 수 있거든. 자기가 권한대행일 때 12월 9일 이전 것도 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지원을 이건 버렸죠. 월권이에요. 직권 남용. 곧 조사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러면- 권한대행도 곧 조사받는다. 무슨 예.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전명선 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음에도 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그렇죠.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예.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그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가면은 소총 쏠 때 총 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능한 지휘관은 우리 장교 훈련 받았잖아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총을 잘 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일에 제일 최전방에서. 그럼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유능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쯤만 되는 지도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거기다 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재본부에 연락해서 방재본부에서 뭐 가고 뭐에 가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긴급 재난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직접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최반장.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최반장. 이거 20대 모를 거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반장.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최반장. 고기 먹고 싶어요. 예. 고기 앉아 계세요. 자,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얼굴 빨개졌어. 네. 고기 앉아 계세요. 네. 고기 드시지 말고. 자, 한경TV 중딩. 안녕하세요. 예. 네. 목소리는 아버님이 오셨나, 오늘은. 가바리맨인데요 오늘. 예, 오늘 학부모 면담은 아닌데 어떻게 아버님이 오셨나요? 중딩 초반장.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서부터 네. 중요한 역사적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라디오 역사적인 청취율 조사. 중요하죠. 언제 해요? 오늘서부터. 아, From now on. 언제 전화 올지 모르는군요. 그렇죠. 예. 예. 불시에. 네. 네네. 오늘 그래서 예행 연습 들어갑니다. 자. 장학사가 오실 예.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네. 우리 작가님들이 이게 작가님들 디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틀리는 답을 막 얘기해 줬어요. 네네네네. 틀리는 답은요 오답. 그것만 기억나요. 오답사례. 네. 이게 오답을 얘기해 준 유명한 대선 후보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갑자기 안 돼요. 예. 그건 그 얘기는 입에도 끄내면 안 돼. 예? 오답은 오답만 기억난다. 원래 네.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 보면 여기 오답을 시험 나오면 딱 그걸 찍어요. 그래서 오답은 가르쳐 주지 마라. 그렇죠. 장안을 휘몰아쳤던 명강사 정봉주의 쪽집게. 오답은 스쳐 지나가서도 보지도 마라. 아하. 자,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언격결에 진행하는 사람이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신데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죠? 그러면 전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진행하는 고정 패널 최영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길게 배제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배제. 배제 안 돼요. 예, 정답을 다 얘기해 줬으니까. 가명으로 해도 되죠. 최반장입니다. 그게 왜 가명이에요? 그럼 본명이 돼버리네. 프로그램 코너인데. 자, 그리고 어제 10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 있나요? 네. 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분이 더 신이 나갔고.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은 뭐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봉주. 오. 네. 그 훌륭한 분이 진행하는 그 프로. 자, 프로그램 이름은 정봉주의 정치쇼. 띵동댕.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맞추신 분 주소 주세요. 그러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기억해도 돼, 이런 건. 자, 방송사는 SBS. 여기서 요즘 스브스 잘 나간다고 안 스브스 되죠, 안 그러면 안 되죠. 돼요. SBS. 예, SBS. SBS예요. 예. 예? 또 이거 잘 몰라갖고 당황했고 SPS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맞았다고 해주는 그럼요. 거예요. 예. 왜냐면 B하고 P 발음은 우리가 영어로 할 때도 SB 하면은 스펠링 받아 적을 때 보이 B 이러거든요. 왜냐면 P로 들리니까 상대방이 파크 P 보이 B 이렇게 얘기해줘요. 얘기할 때 우리 정봉주 하면 주예요 수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할 때 주자 이렇게 똑같아요 모두. 예, 보이 B. 보이비. 파크 P. 예. 그렇죠. 그 다음에 R 할 때 R 다른 거 헷갈리지 않지.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장윤선 뉴스.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대한 뉴스. 그러니까 대한뉴스 코너 같은.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좀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놀랐어요. 놀라기도 하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선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 만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네. 네. 그게 뭐가 소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예. 4월 16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간 날부터 두 번째 구속 연장될 때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거. 그래요? 그럼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4월 16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네. 알았다니까. 그때 이미 딱 알고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봉도사라서. 하늘의 뜻은 예.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억나요? 예. 하늘을 보는 순간 4월 16일. 아니 하늘이 정봉주의 기운과 최순실의 기운이 쫙 나눠지더니 최순실의 기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장윤선 진행하는 팟짱 맞아요, 맞아요. 팟짱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네. 속보가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오.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방해하면. 받은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이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구조숨 선장한테 직접 전화해라. 전화해서 지금 당장 퇴선 명령을 내려라. 네. 그럼 이건 1분 안에 가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선원들 45분에 탈출할 때 다 탈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요. 비참해하는 게 왜 비참해하냐면 우리가 살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복귀돼갖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방송하다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실수하다 말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팟캐스트 올라갈 때 그 부분 편집해갖고 좀 빼고 하고 복구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죽은 목숨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옆에서 물론 공감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보도 보고 새벽 2시 반 3시에 술 한잔 먹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문틈에 팔이 부딪히면 아파요. 네. 아프면 그 애들 생각이 나는 그 걔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다가 어떻게 죽어갔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30분을 그리고 이것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세월호 특조위 구성되겠다라고 한 날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더 좀 그런 게 그 보수야당 의원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텔레비전의 수많은 TV 시사 프로그램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게 우리는 저도 이제 다른 방송 팟캐스트 하고 그러면서 모든 세월호 하면은 씨가 요 다른 거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세월호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앙돼서 광고 시간도 놓치고 매끄럽게 끝내지 못해서 죄송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저희가 죄송할 수가 없어요. 꼭 얘기해야 돼요.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사람들. 30분 늦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요. 예. 30분이 늦은 게 대수라는 것을 당시 청와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자 참사는 벌써 3년 4년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뭐 대수냐 뭐 이런 논리가 차가워진 마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이 사실을 30분을 속인 사실하고 또 뭐가 같이 나왔냐면 컨트롤타워 청와대 아니다.
안행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대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화살이 담아. 청와대로 오면은 안 박근혜 되니까. 대통령이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행부를 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될 그렇죠. 걸 알았네.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몰랐으면 그런 무리수를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회 나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요.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 예. 안행부로 이거는 이 본인들이 이미 다 이 죄과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30분 안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은 네. 6분 17초 안에 전원 구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30분을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과정도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은폐 조작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전부 조작 은폐했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굉장히 보고 심각한 과정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 예. 거짓이라는 얘기인 다 거죠. 조사를 거짓의 해야 돼요.